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일하는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이미 노동시장에서 일자리가 점점 대체되는 중이며 그 속도는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바로 챗GPT 등장 때문입니다. 오픈AI의 챗GPT 서비스 시작 후 구글, 메타, 엔트로픽 등 수많은 IT 기업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내놓으며 AI 전쟁을 하고 있고, 인공지능 모델의 오픈소스, API, 플러그인을 공개해 하루가 다르게 인공지능 서비스가 마구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미 AI 능력 수준은 오픈AI가 제시한 5단계 중 2단계로 진입했다고 알려졌으며, 2단계는 박사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처럼 고도로 추론하는 수준입니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대다수의 인공지능 전문가는 사람의 일자리가 대체되는데 꽤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렇게 빨리 직업을 대체할 기술이 등장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인공지능의 선두주자 챗GPT가 무엇인지, 왜 일자리가 사라지는지,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챗GPT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챗GPT는 오픈AI라는 비영리 재단에서 만든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챗GPT는 GPT라는 기술이 기반되어 있는데, GPT는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 트랜스포머, 우리말로 하면 생성형 사전학습 트랜스포머 모델입니다. 쉽게 말해 인터넷에 떠도는 엄청난 양의 문서를 사전학습하고 잠재된 패턴을 찾아서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 법한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챗GPT는 GPT-4 모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LLM이라는 거대 언어 모델로 수천억 개의 단어와 약 5조 개의 문서를 학습했으며, 매개 변수는 GPT-3 기준 1750억 개이고, GPT-4는 오픈AI에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매개 변수가 약 1조 8천억 개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매개 변수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미지를 수십만 장 주고 각 사진의 다른 특징을 잡아내는 그 특징 한 개가 하나의 매개 변수입니다. 각 특징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줘서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가중치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답변으로 갈 수 있게 유도하는 원리입니다. 이 모델은 어느 분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학습했기 때문에 모든 분야의 답이 가능합니다. 그 답이 기존에 있던 답이기도 하고, GPT가 스스로 판단해 새로운 답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성형인 것입니다. 모방은 곧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얘는 수많은 것을 학습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생성합니다. 또한 GPT는 모른다는 말을 안 합니다. 답변을 할 때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답을 내놓는 모델이라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트랜스포머 모델 때문인데, 구글에서 2017년 논문으로 발표한 이 모델은 문장 속 단어 데이터 관계를 추적해서 맥락과 의미를 파악한 후 확률이 높은 답을 제시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모든 질문에 답을 합니다. 기가 막히게 잘 맞추지만 왜 잘 맞추는지를 인간이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몇천억 개의 매개 변수 중 가중치 하나하나를 왜 이러한 가중치를 줬는지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인간이 할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 모델에 피할 수 없는 오류가 있습니다. 틀린 답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높은 답변을 하는 것이지 정답을 내놓는 모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할루시네이션, 즉 환각 증상이 일어납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챗GPT가 엉뚱한 답을 하는 사례를 많이 보셨을 건데, 트랜스포머 모델에 어쩔 수 없는 오류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왜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할 능력을 가졌을까요? GPT 모델이 무서운 건 잠재된 패턴이 있는 분야에 탁월한 인공지능이라는 점입니다. 패턴이 있다는 것은 구조화할 수 있다는 것인데, 자본주의 사회의 직업 중에 구조화될 수 없는 직업이 있을까요? 구조화할 수 없다면 직업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거의 모든 기업은 업무 프로세스가 존재합니다. 그 안에서 사람은 업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무직, 소위 화이트칼라 직업군 대부분은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지식은 데이터가 가능하고 패턴화할 수 있어서 인공지능이 손쉽게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배운 것을 까먹기도 하고 배운다고 바로 활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같은 생산성을 발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개인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공지능은 먹지도 자지도 않고 일정한 품질의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심지어 능력을 계속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업무 능력이 인공지능과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현재 대표적 전문직으로 불리는 기자, 개발자, 마케터, 회계사, 변호사, 디자이너,
애널리스트 등 이 직업들은 업무를 개별 단위 업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자로 예를 들면 업무를 크게 자료조사, 취재, 기사 쓰기, 교정, 검열, 기사 송출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현재 수준의 인공지능이 하기 어려운 업무는 취재 정도일 겁니다. 취재는 인터뷰, 취재원 관리처럼 사람과 소통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기에 현재로서는 사람만큼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 외의 업무는 데스크급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서 금방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기자라는 직업이 당장 사라지지 않겠으나 일자리 수는 줄어들겠죠. 기업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생산성도 늘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 신입 채용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GPT-5, 6, 7이 등장하면 할수록 중급 기자, 고급 기자 등이 대체되는 수순으로 가고 몇 명의 관리 자금만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픈AI와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공동 연구에 발표한 자료에도 기자의 위험 노출도가 100%라고 했던 것이겠죠. 대체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디자이너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미드저니, 달리, 그록2, 이매진3 같이 생성형 인공지능 이미지 툴이 계속 생기면서 점점 자리가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디자이너는 자신이 미드저니로 작업한 결과물과 평소에 직접 하던 작업 결과물의 품질 차이가 거의 없다면서 좌절하는 트위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IT 개발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미 웬만한 IT 기업은 인공지능 개발 도구를 실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직 고급 개발자에 따르면 이미 초급 개발자는 뛰어넘었고 3년차 개발자도 뛰어넘은 것 같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던 개발자도 이제는 위험해 보입니다. 그나마 대체가 늦을 거라 예상되는 직업은 블루칼러로 사람의 신체를 주로 쓰는 직업들이 늦게 대체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아마존 물류 창고에서는 로봇이 투입되어 현장 일을 하고 있고 사람처럼 생긴 휴머노이드 로봇인 구글의 알로하와 테슬라의 옵티머스2, 피겨도 등장했습니다. 알로하는 인간의 모방학습과 전이학습을 할 수 있고 옵티머스2는 관절과 움직임이 마치 사람처럼 행동하며 피겨는 GPT와 결합하여 지능까지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로봇도 상용화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 상당수는 서비스업, 즉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챗GPT가 나온 지 아직 2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기술의 발전은 하루가 다르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기술은 더 이상 최신 기술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상황에서 기업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우리 기업에 적용할지 고민하고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시간 문제이고 몇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기업 내부에 기술을 도입하고 적응해 나갈 것입니다. 기업 경영자는 인공지능의 압도적 생산성을 경험하고 나면 노동시장에서 신규 채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도 늘 겁니다. 점차 실업률은 높아질 것이고 쫓겨나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 돈을 벌 수 없으니 카오스 시대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일자리가 대체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죠. 사라진 일자리로 인해 노동자들은 구매력을 상실합니다. 기업은 비용을 들여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았는데 제품을 소비할 소비자가 이를 못해 구매력이 없으니 제품은 팔리지 못합니다. 제품이 못 팔리면 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문을 닫으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일자리가 사라지고 시장이 사라집니다. 자본주의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기술이 기회라고 말입니다. 당연히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을 잘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것이 과연 기회일까요? 이 기회를 누리는 사람이 80억 인구 중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 기회는 얼마나 지속될까요? 저는 기술로 인해 얻는 실익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고 보는 겁니다. GPT를 돌리려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 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더 나아가 흑자를 봐야 하죠. 흑자를 보기 위해서는 수익이 나는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려면 아마 나중에는 사용 등급을 나눠서 비용을 지불하게 할 것이고 월 사용료로 몇백 몇천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다면 이 기술을 사용할 수도 없을 겁니다. 챗GPT처럼 기술을 구동하려면 컴퓨팅 파워,
학습 데이터, 학습 비용, AI 전문가들이 붙어야 하는데 이만한 인프라를 가진 기업은 미국과 중국 몇 개의 기업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공지능 기술 양극화가 필연적으로 생길 것이며 기술을 독점한 특정 몇 개의 기업만이 압도적 부를 누리고 그 외에 기업이나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종속될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미래가 막막합니다. 제 결론은 이 흐름에서 대부분의 개인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의 진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GPT-4를 비롯해 수많은 인공지능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이제는 GPT-4보다 더 나은 인공지능 기술이 나오지 더 못한 기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판도라 상자가 열린 거죠. 그래서 저명한 인사들이 개발을 늦추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 저는 이것이 인류의 생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결국 생존의 수단이니까요. 그러나 그 일자리가 대체된다면 생존을 위해 다른 소득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기본소득이 아니고서야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찾기 어렵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경제 정책으로 도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 대한민국 정부 예산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거치는 세금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대한민국 인구 5,100만 명에게 월 100만원씩 줘도 51조 원입니다. 12개월을 주면 612조 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 1년 예산은 656조 원입니다. 기본소득만으로 1년 예산의 약 93%를 써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으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에게 적절한 세금을 걷게 한다면 아마 세금 문제는 대체로 해결되리라 봅니다. 물론 부족할 수 있고 기득권의 저항도 거세겠죠. 어느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덜 내고 싶겠죠.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이러한 원색적 비난도 난무할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역할이 정치입니다. 정치권이 아니고는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돌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투표를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 시점 우리나라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지도자로서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막막합니다. 과연 이 문제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있는지, 계획을 하고 행정을 하는지,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중대한 시점에 R&D 예산을 삭감하고 반국가 세력이 있다는 얘기나 하고 있으니 도대체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제발 투표 잘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